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의 진행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함께 해결해 보시죠. 자,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요.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에 나오는 방법대로 하시면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인생 설계 원픽 세 분의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윤양희, 권태정, 심우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드리는 희망설계사 윤양희입니다. 희망설계사, 네, 기대가 한번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권태정 전문가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보험의 시작은 부상부터. 지혜로운 보상 매니저 권태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보상 매니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우빈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똑소리 나는 목소리로 똑소리 나는 정보만 전달하는 똑소리 전문가 심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똑소리는 나시는데 카메라는 안 보시고 아래를 보고 얘기하시네요. 네, 앞으로 이렇게 딱 앞에 보시면서 똑소리 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가 보니까 간병인 보험이네요. 뭐 첫 번째 주제 따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간병인 보험인데요. 네. 먼저 간병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병이란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짧게는 2, 3일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간병이 언제 필요하냐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입원했는데 돌보아줄 보호자가 없는 환자이거나 암, 뇌졸중, 치매 등과 같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고령자분들 모두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들입니다. 표를 보시면 요즘 병원에 가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많이 되어 있는데 주로 간병인이 필요 없는 경증 환자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증 질환자 분들은 가족들이 직접 케어를 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간병비는 가지고 계시는 실손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간병비야말로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보험 시장의 활성화로 많은 분들이 3대 진단비나 수술비,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인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사실 이제 요즘에 굉장히 오래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보험의 사각지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주변에도 보니까 그 간병인 보험의 필요성을 조금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간병은 우리 일상에서 뗄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간병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죠. 올해 2025년도는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초고령화 사회라는 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라는 건데 즉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인구라는 겁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유병 기간 또한 늘고 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은 14.9년, 여성은 19.3년간 병력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 평균적인 간병 기간이 22개월이나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비의 경우 실손 의료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유병 기간과 돌봄의 부재로 간병비야말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나운서님은 간병인을 쓰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올해랑 작년에 간병인 다 써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15만 원 정도 냈던 것 같은데 이게 지역별로 조금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금 상승과 함께 간병 비용 또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간병비는 2023년 5월 전년 동월 대비 11.4%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간병비가 7만 원에서 9만 원 수준이었다면 2023년도 기준으로는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 되었고요. 지금은 더 비싸졌겠죠.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더라도 23년도 기준으로 하루 간병비를 12만 2천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럼 하루 간병비를 12만 원만 계산을 해도 한 달이면 360만 원이라는 간병비가 발생합니다. 매달 360만 원씩 1년이면 5천만 원이나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앞서 평균 간병 기간이 22개월이라고 했는데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부담되는 비용이겠죠. 야, 지금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억 가까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간병인 부담을 해보니까 그래도 저는 한 2주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병원비가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가족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짧은 기간 정도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달부터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하게 된다면 가족 중 누군가는 일을 그만둬야 하거나 개인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간병은 가족이 한다고 했지만 요즘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입원 환자 2명 중에 1명은 간병인을 구해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아나운서님은 간병 파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간병인 비용 대느라 파산되는? 네.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간병 비용 때문에 개인의 일상이 깨지다 보니 그게 파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모 연예인분도 간병 비용 때문에 집 2채 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자산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병을 경험한 국민의 96%나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사각지대인 간병인 보험 준비가 미리 안 되어 있으시다면 파산까지 이루는 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알겠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의외로 간병인 보험 준비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 돈으로 직접 네.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거나 간병인 보험으로 준비되어 있는 비율이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얼마 안 합니다. 되네요. 네. 그럼 나머지 7명은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겠죠? 네네. 누구나 간병에 대한 걱정은 하지만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가요? 잘 몰라서 준비를 안 하시나? 네, 맞습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 실손보험은 사실 10명 중 뭐 9명 정도 다들 가지고 계시지만 네. 간병인 보험은 몰라서 준비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몰라서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네. 네.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서 신청을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보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서 먼저 쓰시고 추후에 그 내용을 청구하시면 일정 금액의 간병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나운서님은 간단하게 들으셨을 때는 어떤 보험이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이게 저도 해보니까 간병인을 찾기 위해서 전화 통화하고 하는 게 사실은 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귀찮고 맞아요. 또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전화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보험이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하나 설명을 더 해드려 보겠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회사에서 검증된 전문 간병인을 파견해 주다 보니 아무래도 몸이 힘든데 여기저기 전화하고 고용하는 수고와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담보는 갱신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서 예전에는 3년 갱신형, 지금은 10년 갱신형으로만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사용 일당의 장점은 직접 고용하다 보니 아는 업체가 있거나 주변에 간병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믿고 맡길 수 있겠죠. 반대로 단점은 주변에 간병인이 없다면 내가 직접 구하다 보니 거절도 많을 수 있고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간병인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 13만 원으로 간병인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5년이나 10년 뒤에 하루 간병비가 20만 원이 넘어간다면 자기 부담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체증형 간병인 보험 상품이 나와 올라가는 간병 비용에 맞춰 인상되는 간병비 보험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장단점을 또 알기 쉽게 딱 요약 설명해 주셔서 네. 이해가 조금 갔고요.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은 이런 게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직은 그래도 40대니까 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병인을 쓸 일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희 부모님은 사실 갈 확률이 높으시니까 맞아요. 고령자들한테만 조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네. 정말 그 고령자 분들에게는 필요한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령자분이 아니시더라도 중대 질환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그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발생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게도 상당히 필요한 보험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아무리 부모의 케어가 있다 하더라도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벌이가 아니시더라도 아픈 아이를 혼자 일주일 이상 케어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아이부터 고령자분들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일찍 가입하시면 건강하실 때이다 보니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저 또한 그 간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내시경 검사를 하시다가 천공이 생겨 갑자기 응급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동이 안 되시다 보니 간병인을 사용하게 됐는데 하루 간병비가 13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려고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려고 했지만 각자 그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여의치 않아서 결국 계속 간병인을 쓰게 되었고요. 총 800만 원의 간병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2달 네. 이상 입원하신 거예요? 네, 돈 많이 나갔네요. 네 맞아요. 저보다 많이 쓰셨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 간병인 보험 필요할 것 같아.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젊은 층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보험료 아닙니까? 네. 너무 또 비싸고 이러면 부담스러워서 준비를 못 하거든요. 네. 요것도 예시로 조금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표를 보시면 간병인 보험 설계한 그 예시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 상승에 따라 간병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당 간병비를 20만 원으로 설계를 했고요. 병원에 가시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경증 환자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길 가시게 되면 하루에 7만 원씩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을 경우에는 하루에 20만 원씩, 또 요양병원을 또 입원하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하루에 5만 원씩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 네. 아, 그러면 보험료는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간병인 보험의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요. 자료 그 표를 보시면은요. 보험료가 30대는 10,000원대부터 70대는 4만 원대로 간병인 보험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간병인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루만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하더라도 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다 보니 커버가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예시된 보험료는 가입하시는 고객님의 입원 수술 치료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왜 필요하냐,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냐까지 이해를 좀 듣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조금 쉬웠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더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주시면은 보시는 분들이 조금 편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네. 간병인 보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과 간병인 사용 일당이 있습니다. 간병 비용 인상에 대한 고민 없이, 또 간병인을 고르는 고민 없이 그렇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간병인 지원 일당으로, 보험료 변동에 대한 고민 없이 나에게 맞는 간병인을 고용하고 싶으시다면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간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고,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오랜 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에 간병인 보험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기대 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가 뚜렷한 현대 사회에서 간병인은 매우 필요합니다. 뉴스에서 심심찮게 장기간 치매 노인을 돌보다가 포기하게 되는 슬픈 사건들을 접하곤 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간병의 효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내 가족의 평화와 노년 생활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랍니다. 네.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주제는 끝났고요. 두 번째가 그 지혜로운 보상 매니저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보니까 재가 요양보험이네요. 네, 따로 준비하신 이유가? 예. 사회자님 혹시 네. 무전장수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뭐요? 무전장수? 네. 네. 돈 없는데 오래 사는 건가요? 아,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면 고객님들과 함께 나누는 주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세 가지 리스크인데요. 질병에 관한 것과 재해에 관한 것과 그리고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회자님 혹시 네. 오래 사는 것이 네. 리스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아까 무전장수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돈 없는데 오래 살면 네. 힘들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맞습니다. 평균 수명이
이미 85세를 넘었고요. 무엇보다 2050년이 되면 노령 인구,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38%가 된다라는 예측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병장수, 무전장수, 독거장수, 무업장수. 신조들이긴 한데요. 불편하게 익숙하죠.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약속받을 수만 있다면야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노후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저희 제안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와 공유되는 재가 요양 보험입니다. 사회자님,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몇 년부터 실시되고 있는지 또는 지금 사회자님께서 지불하고 계시는 장기 요양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아시고 계시나요? 오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걸 어떻게 다 제가 또 기억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전문가님이 알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본인 건강보험료에서 납부되고 있는 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몰라요, 무감각하세요. 사실. 네, 맞아요. 모르세요. 저도 사실 저희 엄마가 진단을 받을 때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뭐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를 수 있고요. 자동이체로 또 빠져나가다 보니까 무감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에서 12.95%가 장기요양 보험료로 지금 납부가 되고 있거든요. 많이 나갔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 국민이 납부해서 불편한 노령자들에게 환원해드리는 유용한 사회보장제도인데요. 2008년 7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등급별로 조금 차이가 있던데요. 네, 뭐 점수가 맞습니다. 조금 다르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러던데. 네네. 네. 지금의 이야기 주제인 재가 요양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2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이 65세가 아니어도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치매, 중풍, 파킨슨 등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판정을 통해서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1등급부터 1, 2, 3, 4, 5, 최근에 2018년도부터는 인지지원 등급 치매 전 단계거든요. 그 단계를 6등급이라고 제가 편의상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등급까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 그 전에는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가족이기도 하고 자녀 수가 많아서 모여 사는 시대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1인 세대도 정말 많고요. 결혼을 안 하는 자녀들도 많고요. 결혼을 해도 1명이나 2명을 낳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족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노인 부양에 관한 책임이 개인에서 국가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등급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나오네요. 네, 등급별로 보니까. 네, 네. 등급별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을 맡게 되면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급여, 재가 있을 때 집가, 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이런 형태로 이 지원금을 사용해야 돼요. 시설급여는 그야말로 요양시설을 입소를 할 때 지원을 받는 거고요. 재가급여는 6가지 항목이 있어요.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우리가 노치원이라고 얘기하는 주야간 보호, 그리고 복지연구, 그리고 또 기타의 서비스해서 6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에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본인 부담금도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제안드리고자 하는 재가 요양보험의 시작점이고요. 본인 부담금이 시설급여를 활용을 할 때는 20%가 되고요. 재가급여를 할 때는 15%가 본인 부담입니다.
이게 단기간이면 괜찮은데 길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누적 금액이 상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받은 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가 되어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이 제가 안내드리는 보험입니다. 특약에 대한 구성은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 1등급부터 5등급을 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특약, 1등급부터 5등급을 받고 시설급여를 이용했을 때의 특약, 그다음에 1에서 6등급을 받고 주야간 센터를 이용했을 때의 특약, 1등급부터 6등급을 받고 복지용구를 사용했을 때의 특약, 또 최근에는 1에서 5등급을 받고 복합재가를 이용하는 경우의 특약 등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는 6등급, 즉 인지지원 등급을 받았을 때 보장되는 특약이 생기면서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보험료 인하 효과도 생겼어요. 근데 결국 이런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의 시설급여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있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사회자님, 네. 등급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아요. 네. 잘 찍었네요.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 현황이고요. 20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표로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정자도 증가 추세에 있고 인정률도 증가 추세에 있고요. 특히 4등급 같은 경우는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3등급이 24%, 5등급이 10%인데 5등급은 치매, 6등급은 치매에 해당되는 거고 4등급이 상당히 퍼센트가 많거든요. 그리고 인정률을 보게 되면 많이 올랐네요. 네. 89%까지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오. 100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 89명. 89명이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렵지 돼요. 않구나.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장기 요양보험을 등급을 받고 이걸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요양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이게 세부 보장 내용을 앞에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 좀 어려워요. 좀 이것만 딱 이렇게 설명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등급부터 5등급을 받고 1호등급을 받고 재가를 하게 되면 최고 100만 원까지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1등급부터 6등급을 받고 네,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죠. 네네. 네. 첫 번째 보면은 경증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이라고 그래서 1호등급이에요. 1호등급을 받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나갈 수 있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부터 구분이 네. 많이 돼 있네요. 네네.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1호등급, 네. 1호등급에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나가는 담보고요. 그 다음에 6등급부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나가는 담보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받고 복지용구를 서비스 받았을 때 보장받는 담보이고요. 그 다음에 1호등급에서 복합재가를 활용했을 때 나가는 담보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상품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몇백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 설계가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네네. 달라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개인이 준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제한이에요. 근데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본인 부담금을 이 보험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제가 요양보험의 활용도가 정말 좋고 훌륭한 보험입니다.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초기 치매, 즉 6등급부터 지급이 되는 상품이고요. 연금처럼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치매 보험처럼 1회 진단비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생활비로 종신까지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할수 준비를 있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등급 혜택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지급 사유에 대해서 분쟁이 적어요. 왜냐하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등급에 의해서 연계가 되는 상품이다 보니 분쟁이 적을 수밖에 없죠. 가입 조건은 보험 회사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뇌 질환에 관련된 고지가 대부분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5년 이내에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또는 뇌졸중 이런 진단을 받은 경력이 없으면 일단 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노인 장기요양 등급의 수급자는 안 돼요.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죠. 아,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은 안 된다. 안 되고요. 네. 또 그러니까 등급 신청을 하신 분도 심사 중이어도 안 돼요. 그리고 그럼 저 여기서 그냥 갑자기 궁금한 게 네네. 재가급여랑 이런 건 알겠어요. 아까 시설급여, 재가급여. 네. 근데 이제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복합재가. 네네. 요건 뭐예요? 네, 복합재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등급을 받게 되면 시설을 이용했을 때와 재가를 이용했을 때 네, 집에서 할 때랑. 예, 지원을 해주는데 재가에 대해서는 6가지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그다음에 노치원에 가는 주야간 보호. 네, 주야간 보호, 그다음에 복지용구, 단기보호 이런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복지용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5가지 항목을 2가지 이상 썼을 때 아, 예, 2가지. 동시에.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정말 이 범위를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방금 전에 예시표 보니까 네네. 복합재가가 추가로 더 주는 보험사도 있고 아닌 보험사도 있네요. 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조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해가 다 됐는데 그래도 또 이제 중간에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다시 한번 해줘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령화 시대의 재가 요양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유병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신중한 선택과 지속적인 관리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긴 한데 잘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있으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주제 남겨놓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 사진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감사합니다. 눈에 확 들어오네. 근데 이제 주제는 또 화재 보험이라서 네네. 뭐 화재 요즘에 조금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준비하신 겁니까? 요즘 이게 건조한 날씨 같은 경우 보면은 화재를 보면은 이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적은 규모의 이제 피해라고 하기보다는 좀 큰 규모의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화재 보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이야기부터 저희가 해볼까요? 제가 우리 MC님께 질문 드릴 네. 거는요. 혹시 네, 오늘 질문들이 많네요, 다들. 네, 맞습니다. 혹시 실비보험 청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제도 했습니다. 아, 병원 네, 다녀오셨나요? 어제 물리치료 받고 청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건강보험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비보험 청구 굉장히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건데 화재보험 청구해 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안 해본 것 같아요. 요즘에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지금 핸드폰이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비싸요.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네. 핸드폰 보험을 꼭 들어가시는데 혹시 가입을 하셨나요? 저는 자동 가입해 주신 것 같은데. 자동 가입이요. 네, 그냥 VIP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제 네. 100만 원, 200만 원대의 제품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핸드폰 파손이라든지 분실에 대한 보험을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MC님은 화재 보험 하면은 어떤 게 가장 좀 먼저 좀 떠오르시나요? 화재하면 첫 번째 무섭고요. 두 번째는 불나면 사실 다 사라지잖아요. 피해 금액이 엄청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화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불에 타는 피해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맞아요.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고 다른 피해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피해가 이게 어떤 게 있는지 화재 보험에는 어떤 담보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직접적인 손해로는 우리 집 건물과 가재도구 이제 화재 손해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건물과 가재도구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뒤집어 본다면은 뒤집어서 탈탈탈탈 털었을 때 떨어지는 물건들은 가재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떨어지지 않는 거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에서 거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 비용 직접 손해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간접 손해로 내가 우리 집에서 고의가 아니어도 불이 났을 경우에 옆집으로 옮겨갔을 때 혹시라도 옮겨가서 인명피해까지 발생됐을 때도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 보니까 화재의 배상 책임 담보가 들어가고요. 기타적으로는 이제 뭐 풍수재 손해, 그다음에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그다음에 도난 손해라든지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등 이렇게 특약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굉장히 많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서 네네. 괜찮은데 저는 이제 배상 책임이 네네. 간접 피해 아까 있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배상 책임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 부분이 백과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불나면 책임져줘야 된다. 네, 피해 맞습니다. 받으면. 이게 도의적인 책임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건물과 인명 피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뉴스 기사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고요. 0세, 2세 아이를 안고 뛰어내린 부부인데요. 아빠는 숨졌습니다.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화재가 자세하게 보면은 3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4층, 5층까지 완전 전소시키고 또한 사상자 또한 20명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요. 설명드렸던 내용과 기사를 빗대어서 보면은 3층에서 시작된 불이 4층, 5층을 전소시키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부분이 배상 책임입니다. 이렇게 발생이 되면 요즘은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망 사고라면은 피해 보상 외에 500만 원 정도의 장례비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서 내가 집에서 거주하기가 힘들게 되면은 긴급 생계비로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불이 번진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의 이제 부상자가 발생을 한다면은 내 집에도 피해가 이제 처리하기도 힘든데 외부의 배상 책임까지 하게 된다면은 엄두도 못 낼 경우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게 배상 책임 특약이다.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드릴 건데요. 네. 배상 책임은 이제 확인을 하셨고 두 네네.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약간 보험료에 관련된 좀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데요. 중요합니다. 아파트와 네. 상가 어떤 화재 보험이 조금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상가? 상가요? 맞습니다.
네. 상가의 보험료가 주택,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더 비싼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파트는 소방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소방법이 좀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시설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요. 상가에 같은 경우 아무리 손님이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방문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불날 확률이 높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곳의 용도가 주거인지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뭐 아니면 상업용인지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급수를 나눌 때 1급부터 4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급수가 가장 좀 안전한 건물? 갑자기 급수? 네네.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것 같은데. 1. 숫자가 높은 거예요. 1이 제일 좋은 거. 1이요? 맞습니다. 1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건물 급수를 이제 보게 되면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콘크리트로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1급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뭐 샌드위치 판넬로 짓는 건물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4급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목조로. 목재? 네. 아. 제가 콘크리트 건물은 굉장히 많이 좀 경험을 해봤는데 네. 목재 건물을 사실 경험해 보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희 친형이 주택에 살고 있는데 목재예요? 목조 주택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화재보험을 넣어줬을 때 네. 일반 화재 그 아파트 화재보험보다는 보험료가 거의 한 2배 정도 좀 비싸게 나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급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네. 보험료는 조금 차등이다. 네네, 라는 맞습니다.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가입할 때 액수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지정할 수 있지 않나요? 뭐 1억, 5억 뭐 이렇게? 네. 1억, 5억, 10억 있다면은 어떤 금액으로 가입을 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혹시 아까 이제 배상 책임까지 들었으니까 네네. 혹시 모르니까 10억 무조건. 10억이요. 예. 아마 불이 나면은 가장 좀 크게 많이 가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굳이 그렇게 많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많이 하면 왜냐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자료에 보시면은 초과보험, 전부보험, 일부보험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초과보험은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에 현재 금액에 초과돼서 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전부보험 같은 경우는 알맞게 들어간 보험을 딱 맞게. 네, 전부보험입니다. 일부보험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만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일부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내 집의 가치가 1억인데 10억을 가입을 했다고 해서 10억을 다 주진 않는다. 다 주진 않죠. 대신 전부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1억인 집에 1억을 가입했기 때문에 1억을 받는다. 보상이 되고요. 네. 일부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례보상 40% 정도가 나와 있는데 네. 1억짜리 건물에 40%인 4천만 원만 가입을 했다고 하면은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40%만 지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비율에 따라서 주니까 비례 보상이라고 하는 거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례보상의 의미를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네. 보험 가격에 대한 보험 금액을 비율로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게 나와 있죠, 표현이.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1억짜리 건물에 4천만 원만 가입을 했다면은 40%만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전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을 전부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가입한 4천만 원의 40%인 네. 46, 1,600만 원만 아, 비례보상으로 실제 시기를 피해가 4천이 나왔는데 40%인 1,600만 준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딱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저희가 그 직접 간접 외에도 네네. 다른 게 보상되는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맞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보상이 있는데요. 요즘에 또 많이 좀 좋아하시는 담보가 뭐 여러 가지 담보 중에서 가전제품 고장 수리 담보도 들어가 있고요. 네네. 혹시 3대 이모, 5대 이모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예요? 집안에서 식기세척기, 네, 그다음 건조기. 네. 네. 뭐 음식물 처리기, 맞아요. 뭐 이렇게 로봇 청소기 맞아요.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한 이제 가전만 보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5대 이모가 다 포함되어 있는 아, 그래서 네. 이모. 네, 안마기라든지 뭐 에어드라 뭐 여러 가지를 보상을 해주는 담보들이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전제품 수리, 고장 수리도 꼭 필수로 좀 넣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고가가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화재보험에서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보니까 한 대당 100만 원 한도까지도 뭐 수리비가 나온다라는 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 중에 화재보험인데 불이 난 게 아닌데 누수 사고도 보상해 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좀 네.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라고 해가지고 네. 내가 고이든지 아니든지 이제
물이 새가지고 아랫집에.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맞아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랫집도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겠지만은 우리 집에서 이제 물이 새 나갔기 때문에 내 것도 고쳐야지.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표에서 보시면 급배수 누출 손해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보상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왔는데 우선 누수 탐지 비용과 우리 집 바닥을 뜯는 비용은 두 가지 담보에서 모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보상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급배수 담보에서는 전용 배관의 수리와 우리 집의 도배, 장판, 가구, 가전까지를 보장을 합니다. 쉽게 보면은 화재보험의 자부상 치료비라고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내 집에 대한 거를 보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집만 딱 되네요. 네네. 반대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는 아랫집에서 발생된 피해를 보상을 하는데 누수가 발생을 했으니 도배나 장판, 그다음에 이제 가구 같은 곳에 피해를 보상을 하게 되죠. 즉 내 집에 대한 피해는 급배수 누출 손해, 아랫집은 일배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나 물어봤는데 두 개 알려주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렇게 조금 보상의 범위가 조금 다르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화재보험 안에서도 뭐 직접 손해, 간접 손해, 그다음에 기타 뭐 가전제품, 그다음에 이제 급배수 누출 손해까지 말씀을 해드렸는데 또 이제 너무 많으니까 좀 짧고 굵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제가 화재보험 준비를 하실 때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직접적, 간접적으로 보장받자. 화재가 발생하면은 직접적으로 건물이나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불길이 옮겨 붙으면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 인명 피해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딱 100%만 준비하자입니다. 가입하는 곳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다세대인지 오피스텔 등 어디에 해당하는지 업종을 확인하시고 우리 집을 어떤 자재로 만들었는지 급수 확인하신 다음에 평수에 맞게 딱 100%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상생활 중에도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화재뿐만이 아니라 도난이나 누수, 가전제품 수리까지 모두 체크하셔서 가입하시면은 전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그러면 전문가님은 준비하셨어요? 저희는 주택에 제가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오래되고 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민감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배운 거를 되짚어 본다라고 하면 네네. 급배수 아까 손해를 넣어놓으면 우리 집이 된다. 네, 그러면 일상배상도 또 있고.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전문가님들이 어떻게 준비했냐 이게 사실은 가장 궁금한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은 시청자분들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조언이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확인들 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여기까지고요. 네, 전문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인생 설계 하시면서 고민되는 점들이 있으시면 인생 설계 원픽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